사위가 내 전역금으로 산 집을 아내 명의로 바꾸더니 결국 날 그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빠,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나는 군화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리고 사위 이름 최재훈, 그 이름 석자를 군화 안창에 새겨 넣었지요. 걸을 때마다 뒷밟기 위해서요. 사위가 내 전역금으로 산 집을 아내 명의로 바꾸고 그 집에서 날 쫓아냈을 때 나는 그 자식의 이름 석자를 내 군화에 새겨 밟기로 마음먹었지요. 나는 지금도 군화끈을 묶을 때면 이름 석자를 떠올립니다. 훈, 내 사위였지요.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 자는 단 한 번도 내 가족이었던 적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놈을 믿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고개를 잘 숙였고 내 딸 앞에선 늘 웃었으며 나를 보면 어르신이라며 두 손을 모았지요. 나는 전역금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말단 병사부터 시작해 중령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부끄러운 명령을 내린 적 없던 나였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아버님. 당신 같은 분은 우리 시대의 상징이에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훈이 놈, 괜찮은 놈 같아요. 내 아내가 그랬지요. 우리 딸 복 누리게 해줄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내 전역금 2억 4천,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군인공제회 수익금까지 모두 털어 24평 남짓한 전셋집을 장만해줬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넣을 때 사위가 말했지요. 아버님, 그래도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혹시 몰라서요. 아무래도 장모님 쪽이 더 안전하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내 딸과 손주들이 편할 거라 여겼지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서서히 나를 밀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집을 마련한 지 2년쯤 지나 나는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군인연금도 모자랐고 그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때부터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저녁은 가볍게 드시죠. 냉장고 관리가 좀 힘들어요. 장인어른, 그 신문지 좀 치워주시겠어요? 손주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한마디로 나는 그 집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읽어온 신문은 어느 날 사라졌고 내 약봉지는 싱크대 아래로 치워졌으며 심지어 내 군화도 베란다 바깥에 내던져졌지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았고 자주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졌지요. 아버님, 저희가 이 집을 전세해서 매매로 전환하려 합니다. 사위가 말했지요. 근데 이제 어르신은 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뭐라고? 이 집, 저희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버님은 병원 근처에 계시는 게 오히려 낫고 조용하게 지내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뒤에 들려온 딸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그냥 이해해줘요.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고 있던 군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고 오래된 군화끈을 조여맸지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 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병원에도 안 가고 친구 집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지요. 걷다가 용산 전쟁기념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내가 생전에 동기들과 술 한잔하던 곳이었지요. 그 벤치에 앉아 나는 천천히 군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군화 안창에 펜으로 이름을 또박또박 써넣었지요. 최재훈. 이제 이 이름은 내가 걸을 때마다 밟힐 이름입니다. 내가 땅을 딛고 일어설 때마다 짓밟을 이름이지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불러도 받지 않았고 딸이 편지를 써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으로, 내 식대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3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며 배운 건 총을 쏘는 법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법이었지요. 사위가 내 전역금으로 산 집에서 나를 쫓아낸 그날 이후 나는 노숙자, 신세처럼 지냈습니다. 지인의 창고 한쪽에 작은 간이 침대 하나 놓고 하루 두 끼 인스턴트 죽으로 때우며, 하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어요. 굽히는 법은 진작에 군에서 버리고 왔습니다. 사위는 내가 사라지자 안심했을 겁니다. 등본에서 나를 떼어냈고 그 집 명의는 완전히 아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자연스레 딸 앞으로. 나는 변호사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국방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였지요. 형님, 정말 이걸로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안 하면 나는 그 인간한테 진다. 그리고 내 손녀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갈 거다. 외할아버지는 싸우지도 않고 밀려났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긴 한숨을 쉬더니 말했지요. 그럼 전면전입니다. 증거부터 수집하시죠. 나는 병원 기록을 모았고 내 계좌 내역, 전역금 지급 내역, 부동산 계약서 원본까지 하나하나 복사해 법률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넘어간 집 명의 과정에서 위임장 위조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지요. 그 모든 걸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위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한다며 회사를 차렸고 심지어 은퇴군인 대상 자산 세미나 같은 걸 열기 시작했더군요. 나는 분노보다 냉소를 먼저 느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내쫓은 인간이 이젠 다른 노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세미나를 열던 작은 컨벤션 룸 뒤편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어르신, 이쪽은 출입이. 난 초대받은 사람이야. 나는 걸어 들어가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인 어른,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를 자격이 너한텐 없다. 그날 나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거다.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신탁, 배임. 지금 자리를 정리하고 사라져라. 아니면 이 모든 걸 내 세미나 수강생들에게 공개하마. 사위는 얼굴이 하얘졌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게 해줄까? 나는 봉투 안에서 계약서 4본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위는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고 그 후 2주 만에 그가 차린 회사는 폐업 신고가 되었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인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군화 안창엔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내 손녀들과 조용히 보내려 합니다. 남은 연금은 그 아이들 교육비로 쓸 겁니다. 딸이나 아내에겐 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늘도 정오가 되면 군화를 닦습니다. 거울처럼 윤이 날 때까지. 그리고 혼잣말을 하지요. 복수는 끝났고 나는 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쫓겨났던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지금의 나는 내가 쟁취한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나는 조용히 한 곳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군부대 옆 마을. 아침이면 훈련소에서 들려오는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밤이면 자정 경계 순찰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지요. 지인들은 말합니다. 형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사셔도 됐을 텐데. 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고 싶었던 거야. 이게 내 마지막 근무보고였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손녀 중 하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지요. 할아버지, 나 커서 군인이 될래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시 저녁식을 치른 기분이었지요. 내가 지킨 건 나라가 아니라 그 내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려 했던 자식들과 내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는 손녀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명예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가족에게 외면받았고 돈과 명이라는 종이장에 짓눌려 쓰러졌지만 이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오직 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게 되었지요.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가짜 성벽을 무너뜨리고 진짜 나를 세우는 일이라는 걸 나는 내 두 발로 걸어가며 배웠습니다. 오늘도 나는 군화를 신습니다. 밟고 딛고 똑바로 서서 누구도 대신 걸어주지 않을 내 길을 이제는 당당히 걸어갑니다. 나는 법적으로 그 인간을 무너뜨린 뒤 다시는 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나를 밀어낸 사람들이 내게 사과할 거라 기대한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날 쫓아냈는지 이해해보려 애쓴 적도 없었지요. 그냥 잘라냈습니다. 고통은 흉터가 아니라 단호함의 모양으로 남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작은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잡초를 뽑던 내 손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고개를 들었을 때 딸이 말없이 서 있더군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랬다. 이렇게 혼자 지내신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어요. 여기 찾아오면 뭐라도 달라지냐? 그 애 얼굴엔 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지만 내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지나간 일이라는 이유로 그날의 모욕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 아버지, 전 지금도 그때 일 후회해요. 사실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남편 말에 밀려서 그만해라. 내 말이 잘났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밀려서가 아니라 너도 결국 내게서 등을 돌린 거다. 그건 사실이야.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내가 흔들릴 만큼 나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이건 용서나 화해의 문제가 아니다. 난 단 한 번도 너희에게 사과를 바란 적 없다. 그저 내 인생에 너희가 더는 관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 이후로 딸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좋겠어요. 누군가는 부모를 버리고도 편히 사는 시대라지만 나는 적어도 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품고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후 나는 군 복지단체와 연계해 고령 전역 군인 대상 인권 강의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명예도용, 가족 간 자산 강탈, 노후 강제 이탈 같은 사례들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며 어르신들에게 단호히 말했지요. 지키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사랑과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침묵해선 안 됩니다. 처음엔 수십 명이던 강의가 점점 수백 명으로 불어나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오더군요. 선생님, 복수라는 단어가 거치진 않으세요? 기자가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복수란 단어는 정의를 잃었을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내 정의를 되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꼿꼿이 선 자세, 내 어릴 적 조교를 떠올리게 했던 그분은 말했지요. 전직 육사 25기 김동아 중장입니다. 제가 후임들에게 당신 사례를 공식 교육 자료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경례를 했지요. 동지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책상 위에 놓인 군화 한 켤레가 마치 나를 향해 경례하는 듯했어요.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걸어가는 이 길은 가족도 자식도 과거도 아닌 온전히 나 김형준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한 길이니까요. 이제 나는 내 이름을 입에 올리는 법을 다시 배워가는 중이에요. 김형준, 내 이름. 군복 벗고도 입 밖에 잘 꺼내지 않았던 이 이름을 이제야 조용히 단단하게 되뇌고 있지요. 어느 날 오래전 동기 중 하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전 22사단 참모장 출신 정광필. 지금은 군인공제회 안에서 고문역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였지요. 형준아, 너 요즘 좀 뜨더라. 방송도 탔더라며. 그게 다 우연히 엮인 거지.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아냐, 이런 건 우연이 아니다. 실은 우리 안에서
내부 감사 하나 열렸는데 너랑 비슷한 케이스들이 꽤 있어. 내 이야기 조직 안에 공유하고 싶다. 그 말에 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요. 복수가 사회적 정의로 확장될 수 있다면 그만한 마무리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며칠 후 나는 공제회에서 열리는 노후 보호 및 가족 자산 안전 세미나의 강연자로 초대됐습니다. 수십 명의 예비 전역 장교들과 사모님들이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냈지요. 나는 내 전역금으로 딸과 사위의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계약서엔 아내 이름을 넣었고 몇 년 뒤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집은 지금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상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헌신에 면죄부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젊은 장교 하나가 내게 다가와 말했지요. 선배님,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 곧 전역인데 우리 가족은 선배님처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에 작은 기둥 하나가 더 세워졌음을 느꼈어요. 내가 이 복수를 통해 지켜낸 건 단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노인의 존엄, 그리고 침묵에 익숙해진 세대의 각성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하나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딸과 함께 삽니다. 내가 나간 후에도 한 번도 내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내가 이긴 후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제는 복수도 분노도 아닌 확실한 끝맺음을 위해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명예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리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그녀는 예전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미안함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나에 대한 거리두기인지 그건 얼굴을 마주해야 알 수 있겠더군요. 약속도 없이 찾아간 그 집. 문을 열어준 건 딸이었고 내 얼굴을 본 순간 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좀 보러 왔다.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 말을 듣고도 나는 현관을 지나 마루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안방 창가에 앉아 조용히 무릎 담요를 덮고 있었지요. 아주 예전 내가 군에서 돌아왔을 때 아침마다 신문을 펴주던 손길이 이젠 자신의 무릎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말없이 작은 의자 하나를 꺼내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랬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고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산 집을 그렇게 넘겨버린 거야?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땐 당신이 오래 못 버틸 줄 알았어. 당신 병세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솔직히 나도 무서웠어. 무서워서 남편을 버린 거냐? 그건 아냐. 그냥 나도 이 집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 자식들이랑 멀어질까봐, 딸이 나까지 버릴까봐. 그게 두려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체면이었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작게 떨리는 속눈썹을 보며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온 건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내가 나한테 했던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알고 가라. 나는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상속 포기서, 그리고 내 모든 자산이 손녀들에게만 분배될 예정이라는 유언장. 이제 넌 내 재산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완전히 빠져나간다. 나는 더는 내 남편이 아니고 너는 더는 내 가족이 아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고 그냥 앉은 채로 담요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더는 미련도 증오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선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내 엄마는 이제 너희와 살면 된다. 나는 이제 내 손녀들과 내 이름과 살 거니까. 집을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어요. 군대 시절 겨울 새벽 기상나팔 직전에 그 바람과 똑같았거든요. 나는 옷깃을 여미고 발끝에 묵직한 군화를 느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마지막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누구의 부탁도 없이, 누구의 무릎 꿇음도 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덜어낸 것이지요. 용서는 내가 그들에게 져서가 아니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내려놓은 마지막 명예였어요. 며칠 후 손녀 둘이 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고등어 조림 하나 들고 온 아이들이 현관문 앞에서 나란히 서서 말했어요. 외할아버지, 우리 밥 좀 주세요. 외할아버지 집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안으로 들였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된장을 꺼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두 아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그 풍경이 너무 평화로워 나는 가만히 부엌 문에 기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지요. 애들아. 네. 혹시 나중에 커서 누가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 걸 빼앗으려 하면 어떻게 할래? 응, 안 뺏기게 잘 지켜야죠. 그리고 뺏기면 다시 되찾아와야죠.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내 걸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식탁에 앉아 세 사람의 수저가 부딪힐 때 그 맑은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더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내 모든 하루는 김영준이라는 이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새벽 군화를 손질합니다. 그 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 석자는 어느새 희미해졌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밟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딛기 위해 걷고 있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외할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리고 더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나는 끝까지 똑바로 걸어갈 겁니다. 이 삶의 마지막 근무를 누구보다 늠름하게 마치기 위해서요.